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다라고 하죠. 미국 연준이 이번에 단기 국채 매입이라는 이 작은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에요. 굳게 닫혀 있었던 유동성 댐을 무너뜨리면서 거대한 자금의 홍수를 일으킬 본격적인 시작점이라는 거. 이제 곧 쏟아져 나올 이 유동성의 홍수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이 조용합니다. 연준이 분명히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주식시장이 폭죽을 터뜨리는 모습 찾아보기 힘들고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모든 코인들이 다 지지부진합니다. 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은 보이지 않는 금융 파이프라인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 눈에 띄는 뉴스만 보면은 금리 인하는 호재다, 시장을 환호할 거다, 이런 공식이 그냥 단순하게 떠오르겠지만 이 지금 시장의 속사정은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에 단기 유동성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돌아야 될 가장 짧은 파이프가 어딘가 막혀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금융 시스템에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하루 단위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 단기 자금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반드시 원활해야지 전체 금융 파이프에 압력이 걸리지가 않는데 최근 며칠 동안 이런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소리냐? 이 돈이 좀 말라간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레포 금리, 이 국채를 담보로 아주 짧게 돈 빌리는 금리가 있습니다. 이 금리가 요즘에 연준 정책 금리의 최상단을 뚫고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SOFR 금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은행 간의 단기 대출 금리인데 이것도 평소보다 현재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행들이 자기 금고에 예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굳이 비싼 금리를 주면서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돈은 집에 있는데 급하니까 급전 써주는 사채까지 쓰는 모양새랄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행 금고에 있는 돈, 즉 연준 예치금이 맘대로 꺼내 쓰기 어려운 돈이 되어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도 있고요. 또 그 돈을 함부로 뺐었다가는 자기 유동성 커버리지가 떨어질까봐 조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현금을 융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딸리고 결과적으로 단기 금리가 위로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이상징후를 미국 연준이 놓칠 리가 없겠죠. 이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텐데 아마도 이거 두고 봤다가 큰일 나겠는데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불과 4년 전 2019년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연준이 계속 긴축하다가 갑작스럽게 단기 파이프가 막혀서 레포 금리가 폭등을 했었고 결국에 연준이 부랴부랴 개입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요. 다들 이게 뭐냐고, 이 미니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준은 오히려 먼저 선수를 쳤어요. 그렇다면 이 시장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밥을 좀 주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처방전이 바로 12월 12일부터 단기 국채를 사들이겠다라는 발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이 미국 연준이 단기 국채, 그러니까 만기가 아주 짧은 국채를 사면요. 연준은 그 대가로 현금을 시장에 풀어줍니다.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그 국채를 들고 있던 은행이라거나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은행 계정에 남게 되다 보니까 은행들 손에 쓸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마르니까 시원한 물 조금 부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연준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물을 12월에만 일단 집중적으로 부으면서 그 이후에는 상황 보면서 조절하겠다. 상당히 이례적인 멘트입니다. 평소 같았으면요. 앞으로 몇 달간 매달 몇억 달러씩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한동안 유동성 공급 기조로 전환합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였을 텐데 정확하게 딱 선을 그었다라는 거. 12월 한 달 만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왜 12월 한 달일까요? 여기서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계절적인 패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매년 12월이 되면 은행들이 이상하게 바빠지죠. 이유가 뭐냐?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기업들도 결산하고 배당 주고 세금 준비도 슬슬 해야 되고 돈이 나갈 구석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글로벌 은행들은 매년 12월 말에 자산과 부채를 조정해서 예쁘게 재무제표를 꾸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항상 단기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확 늘어납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반복된 현상이에요. 이 연준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에 특히 돈이 없어서 서로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 실제로 미국 월가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11월 말부터 연말 유동성 수급 주의라는 미국 연준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이 그런 시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딱 12월 한 달 동안 단기 자금 시장 버팀목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남긴 겁니다. 이걸 듣고 어떤 분들께서는 이거 양적 완화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겉모습만 보면 연준이 다시 국채를 사들이고 돈을 푸는 거다 보니까, 근데 파월 의장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조치고 통화 정책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남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가 시장에 돈을 넣어주는 건 어디까지나 금리 정책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인 거고 우리가 무슨 경제 살리겠다고 풀어제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를 두고 이 비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은 매파라고 해요. 금리는 내렸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경기 부양하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 이런 신호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긴 했지만요. 조용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연준이 금리 내렸다, 돈 풀기 시작했다, 이랬으면 나스닥 3%, 비트코인 10% 이렇게 뛰고 그랬겠죠. 근데 이번에 S&P 500 지수가 1% 안팎 오르는 정도, 비트코인도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즉 통제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딱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연준이 급한 불 끄려고 물 부어주는구나. 그러면 이게 신나서 파티를 벌일 일이냐? 절대 아니다. 아직까지 속단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SOFR 스프레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요.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은 SOFR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단기 자금 거래 금리예요. 해당 SOFR과 연준 기준금리 그리고 다른 지표들 사이에 금리차, 이 스프레드가 있는데요. 지금 그 스프레드가 보여주는 그림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보통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은 SOFR도 같이 내려가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신나가지고 이제 완화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이 축제 분위기에서 지금 SOFR 움직임이 뭐냐? 금리는 내려갔는데 SOFR은 높게 유지가 되는, 즉 유동성이 아직도 빡빡해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참가자들이 이 금리 인하가 할 수 없이 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않고 애초에 처음부터 조심 모드였었던 거예요. 미국 연준이 도와주고 있지만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이미 월가에서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판을 읽어보셔야겠죠. 연준이 일단 등 떠밀려서 금리도 내리고 긴급 유동성도 공급하는 이런 흐름으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이 거시경제의 판도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 생각을 해봅시다. 크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먼저 가능성입니다. 이 연준의 응급조치가 잘 먹혀 들어가서 시스템이 안정을 찾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한 달쯤 지나가지고 연준이 다행히도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이제 단기채 매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이 금리는 일단 내린 3.5% 수준에서 당분간 동결을 하면서 내년 경제 지표를 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죠. 한마디로 응급처치는 했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보자. 이런 모드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이 경기 침체가 없이 물가도 서서히 내려가주는 연착륙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 이 미국 증시가 아마도 꾸준하게 강세를 보일 테고 채권 시장도 평온할 겁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위험자산 시장도 대세 상승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바닥은 다졌네. 이러면서 서서히 매수세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바라는 해피엔딩 시나리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미국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막힘이 다시 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를테면 연말에 아슬아슬 막아놨던 댐에서 또다시 물이 새는 거. 그러면 여기도 구멍이고 저기도 구멍이고 이러면 연준도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이 금리는 이미 내려줬는데 이거 효과가 없네? 이렇게 인식되면은 내년 초에 이거 또 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물가가 아직 높다 보니까 어쩔 수도 없는 이도 저도 안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은 상반기 중에 연준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물가 좀 포기하고 계속 유동성 공급에 올인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유동성은 좀 희생된다라고 할지라도 물가 잡기에 집중을 하거나 이 어느 쪽도 사실 피하고 싶은 선택지인데요. 현실적으로 연준이 금융위기만큼은 막으려고 들 테니까요. A안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이 상반기 내내 연달아서 금리 인하하고 단기채 매입뿐만 아니라 중장기채 매입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놀라서 출렁일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한번 출렁이고 하지만 곧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살만하다라면서 또 반등하고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뒤돌아보면은 연준의 유동성 대폭발 덕분에 자산 가격이 훅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경제 자체는 안 좋을 공산이 크지만요. 이런 두 가지 큰 길 사이에서 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연준은 가능하면 첫 번째 길, 연착륙을 가고 싶어 할 테고 시장은 두 번째 길, 이 경기가 나쁜데 돈만 풀리는 이런 상황은 애써 상상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 분명한 거는 연준이 방향타를 틀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이고 또 긴축 모드에서 이제는 유동성 관리 모드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랑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는 전통 시장만큼이나 크립토 시장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 2022년에서 2023년 강력한 긴축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 거 없이 가격이 많이 눌렸었죠. 반면에 2020년에서 2021년 완화기에서는 엄청난 불장이 펼쳐졌었고요. 이쯤 되니까 우리도 감이 옵니다. 이 결국에 유동성이 크립토 시장의 산소구나. 그동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인플레이션 해지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흐름은 솔직히 연준 돈줄과 괴를 같이 했다라는 거. 자산 가격이라는 게 다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요. 이제는 크립토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연준 측에서 우리가 다시 돈 좀 풀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살짝 보이자마자 크립토 시장도 미묘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FOMC 발표 직후에 5% 가까이 상승했다가 9만 달러를 넘보기도 했었는데요. 또 금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이 100% 신뢰하지는 않은 겁니다. 연준이 이거 진짜 돈 푸는 모드 가는 거냐? 아니면 약간의 응급조치만 하고 만 거냐? 이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출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라는 거.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9만 달러 압박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오른 수준인 건 맞아요. 직전 상승 랠리랑 비교하면은 단순하게 숨고르기 하는 느낌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투자자들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지금이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더 기다려야 될 타이밍인지. 여기에 대한 정답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요. 이번 연준의 유동성 조치가 비트코인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은 곧 산소라서 그렇습니다. 이 당장은 연준이 푼 400억 달러 중에 한 푼도 크립토에 안 들어올 겁니다. 전부 다 은행 측에 내에서 돌고 연말 결산 자금으로 쓰이고 말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전반의 유동성 긴장도가 풀리고 금리까지도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분명하게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돌아오는 이런 순환이 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순서에서 요즘은 비트코인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주보다 먼저 치고 나갈 때도 있었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랑 월가 금융사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요. 우리 슬슬 비트코인 ETF 내놓는다. 뭐 이런 식일 텐데 연준이 긴급 진화에 성공해서 시장이 평온해지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ETF 승인이랑 거대 자금 유입이 겹치는 빅 이벤트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요. 오늘 이 순간 조용했었던 비트코인 시장이 나중에는 폭풍처럼 요동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뻔한 비트코인 만세론을 펼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몇 년간 배웠었죠. 아무리 장기적으로 좋다 해도 막상 폭락장이 오면 비트코인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은 장기적으로 법정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야지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이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 초기에 연준이 돈 풀기 직전에 비트코인 5,000달러까지 폭락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현금 확보하느라고 비트코인까지 팔았던 건데 그리고 연준이 왕창 돈 풀고 나서야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서 6만 달러, 7만 달러까지 갔던 역사. 이번에도 완전히 같진 않지만요. 이 비슷한 리듬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일단 극단적인 공포도 또 극단적인 탐욕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걸 봐도 중립에 가까워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도망가는 단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빚내서 코인 사는 단계도 아닙니다. 상당수가 그냥 눈치만 보고 대기 중이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이 시장에 공포가 만연할 때 오히려 담대함이 필요할 거고 탐욕이 넘칠 때 경계가 필요한 것처럼 이 지금같이 애매할 때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준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호재로 보는지 아니면은 불안 신호로 보는지 혹은 아직까지 판단이 잘 안 서서 관망 중에 있는지 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몇 개 그려보시면서 여기에 맞는 행동 원칙을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큰 문제 없이 넘어가면은 내년 1월 달에 비트코인 비중 늘리자라거나 만약에 급락이 온다면 비트코인 8만 달러, 7만 달러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대기한다거나 또 반대로 만약에 지금부터 올라서 10만 달러 돌파하면은 일부 익절하거나 이 본인만의 계획을 세워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시장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이 가능한 거고 현재 분위기는 어찌 보면 큰 장을 앞둔 정적일 수 있습니다. 연준의 유동성 지원이 약발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진짜 불꽃놀이가 시작될지 몰라요. 반대로 일이 틀어지면 한 차례 진통이 있겠죠.
어느 쪽이든 변화의 방향성은 잡혀 있다라는 거. 유동성 경득이 풀리거나 아니면 큰일 나서 더 풀던가 이 두 방향성 모두 결국 시중 돈의 흐름이 늘어나는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공포에 팔고 떠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남아가지고 그 유동성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될 겁니다. FOMC가 끝났는데도 시장이 환호하지 않는 이유, 그 속에 단기 유동성 파이프라인 막힘이라거나 이 보이지 않는 위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연준은 이런 것들 감지하면서 빠르게 12월 한 달 이 단기 채권 매입이라는 긴급 처방으로 막힌 관을 뚫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시장은 환호보다는 침착하게 그 의도를 받아들였고 이제 그 다음 국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도 이런 큰 파도 속에서 조용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연준의 결정 하나하나에 세계 금융시장의 물줄기가 바뀌고요. 그 물줄기가 다시 비트코인의 강을 적시게 되겠죠. 지금은 겉으로 고요해 보여도 그 수면 아래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커다란 유동성 드라마의 서막일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 힌트는 벌써 나와 있었던 거죠. FOMC가 끝났는데도 시장이 환호하지 않는 이유.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단기 유동성 파이프의 막힘과 뚫림 과정들, 거기에 이 모든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시장이 순환하는 구조라면은 결국에 중요한 건 그 순환 속에서 내가 어느 구간을 내 구간으로 만들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늘 하락, 보합, 반등, 상승, 또 다시 하락하는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자연스러운 패턴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순환 안에서 내가 어떤 구간을 좋아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나만의 구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시는데요. 올라가는 구간이 눈에 잘 보이고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때서야 매수를 하고 정작 시장이 불안하고 바닥권에 서 있는 시기에서는 이 공포가 앞서서 매도를 하게 되고 결국에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이 최악의 루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되짚어보는 과정이겠죠. 나는 지금까지 어떤 구간에서 사고 팔았는지, 고점 근처에서 따라 붙었던 건 아닌지, 바닥 구간에서는 불안해서 던졌던 건 아닌지 이런 패턴을 솔직하게 인정해야지 앞으로의 대응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은 계속 순환하는데 내가 같은 방식으로만 대응하면은 결과도 계속 똑같이 나오겠죠. 이제는 이런 순환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 살아남는 건 시장이 아니라 순환 속에서 자신만의 매수 매도 영역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투자자입니다. 코인 시장이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요. 이런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 되는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